를 영입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지금은 뭐 한 1,400명 정도의 그런 유료 가입자들을.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 강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토프입니다. 이제 오늘 좀 시황을 먼저 좀 보면, 이제 어제 오늘 이제 좀 반등이 진행되는,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증시도 그렇고 반등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반등 구간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이제 테마 관점에 강한 흐름들이 보여졌고, 그리고 기존의 이제 주도 섹터였던 기존 주도 일조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확실히 좀 힘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더해서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체크를 하면서 회원 방송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이 되게 좀 많고 뭐하고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조정장이 이제 10월 달부터는 진행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 요인들이 지금 대기 중인 노이즈 요인들이 어떻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불확실성들을 시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정이 좀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피가 2,40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저는 이제 버블이 한 15%에서 20% 정도 껴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에서 한 20% 정도. 코스피 한 2,400, 지금 2,300포인트 구간에서는 한 10%에서 15% 정도 껴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2,300포인트 아래서는 그 정도 버블이 껴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거의 적정 밸류 수준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2,200포인트 만약에 아래로 내려와주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현금 비중을 많이 줄여서 15%까지 줄일지 10%까지 줄일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이제 조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은 현금 15%까지 줄여보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다. 지금 이제 현금이 25%에서 한 27%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대응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0포인트 밑으로까지 만약에 하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현금 비중을 5% 미만으로 5%까지 좀 축소를 해보는 그런 포지션들을 보고 있고요.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한 12월까지 흘러간다 그러면 12월 이제 중후반 때쯤부터는 이제 주식 비중을 지금 지수에 그대로 있는다 그래도 주식 비중을 늘려볼 거예요. 자, 그런 포지션들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시간 가치라는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3개월, 6개월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이익을 내서 그거를 이제 자본에 더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위기가 온다 그러면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수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경제 위기니 어쩌니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게 되면 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당연히 더 많아지는 게 이제 장기적인 이제 경제 성장의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2021년부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확률이 높아진, 하락 조정 확률이 높아진 그런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6월 달에 이제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또 이제 하방에 대한 스탠스들이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때는 이제 현금을 우리는 이제 7% 정도 대응을 했고, 7, 8월 구간대에 이제 현금을 27%까지 늘려본 거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시장 버블이 그렇게 큰 구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지수 밸류, 시장 밸류에 맞춰서 이제 현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스탠스는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만약에 폭락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다 빠지겠죠. 근데 이제 폭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완만한 하락으로 진행이 되면, 평생 보유를 했으면 지금 엄청 완만한 하락으로 진행이 되거나 이제 하락했다 올라갔다 하면서 횡보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되면, 횡보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 쌓여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거예요. 완만한 하락 조정이나 횡보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 수익이 쌓여가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테마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이제 좀 기존 주도 섹터의 수급을 좀 빨아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고요. 폭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전체가 다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실패를 하게 이제 되면 또 이제 기존 주도 섹터에서 껴있었던 이제 버블 포지션들,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은 그 어느 정도 빠져야 버블이 빠지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밸류 체크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뭐 2차 전지 섹터라든가 무슨 뭐 풍력, 이제 뭐 많이 올랐던 뭐 이제 그런 쪽들은 이게 밸류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단 기존 주도 섹터 중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이런 쪽들은 버블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이제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건 업사이드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무너지더라도 일단은 나중에 이제 보는 거고, 요거는 무너지면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은 2차 전지 풍력 같은 쪽은 이제 섹터 전체적으로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뀌는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강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다시 비중을 늘려보는 포지션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신에너지 쪽에 이런 쪽들 우리는 이제 포트 비중은 안 갖고 있었고, 2차 전지 쪽은 많이 갖고 있다가 포트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늘려보는 포지션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 상승 구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포지션들을 항상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회원분들한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와 또 이게 틀렸을 때, 생각이 다르게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회원방송에서 코멘트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과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대입을 해보면서, 이제 투자 계획을 짜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9월 25일, 이제 금요일날 제작을 했던 영상인데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이제 119%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두산그룹에 대한 이제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읽어가는 포인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위기를 극복해가면서 성장해가는 기업 스토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하는 회사도 있고요. 위기를 잘 극복해서 또 이제 성장을 이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이제 기업 스토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에도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건데, 두산그룹의 이제 변천사를 좀 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되게 일부분이고, 또 자세히 공부한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언급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틀린 부분들은 좀 짚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모르는 부분들, 이제 이야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좀 자세히 찾아보고 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시간을 할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휴식도 가져야 되고 워낙 공부량이 많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그냥 대충 이해하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의 팩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산업의 흐름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돈은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이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진스님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119% 이제 9월 22일날 이제 매도 포지션들을 보셨네요. 안녕하세요. 두산인프라코어 119%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하여 수익금을 부여합니다. 일정금 줄여서 이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우봉이님이 이제 또 수익 인증을 해주셨어요. 우봉이님은 이제 9월 24일날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네요. 2020년 9월 24일. 우봉이님은 50만원씩 사는데 지금 한 300종목 정도 갖고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자산 규모가 한 1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다 뭐 이제 현금 뭐 이런 거 있으면 한 1억에서 한 2억 사이즈 정도 이제 되시는 회원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65개를 가지고 이제 매일 100% 수익이 나오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나 폭락 구간에는 그런 수익률들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수가 많다고 항상 이렇게 뭐
분명히 어떤 타이밍이든 이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럴 확률들은 높아지는데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몰아서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이제 장기간 이제 쉬어가는 수익을 챙겨갈 포지션들이 잘 나오지 않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종목 수가 많으면 당연히 상승해서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이 자주 나오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우표 수집 같은 거 해보면 옛날 어렸을 때 다 해봤잖아요. 이거 우표 수집하고 우리가 뭐 이제 좀 돈에 관련 저 같은 경우는 화표 수집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표 수집을 이거를 그냥 일반 수집이라는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투자의 개념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 써야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수투를 풀고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산이라는 거를 결국은 한 개 이렇게 모아가다 보면 결국은 전체 파일이 계속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목수를 모아가면서 수집의 개념을 입히게 되면 재미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도 나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저축으로서 굉장히 재미를 느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목수에 굳이 한계를 둘 필요는 없는데 이제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종목수를 많이 운영하려면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체제를 갖춰놓고 시스템만 짜놓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씩 사서 100% 넘어가면 팔고 뭐 300% 넘어가면 팔고 600% 넘어가면 팔고 이렇게만 하겠다 라고 하면 뭐 종목수를 얼마나 가져가든지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뭐 시장이 좀 오를 때 좀 대응을 해주고 내릴 때 대응을 해주고 이런저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내가 보유하는 종목수들을 20개로 할 거다, 50개로 할 거다, 100개로 할 거다, 아니면 나는 상관없이 그냥 보유해 나갈 거다. 라는 부분들은 이게 뭐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향을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편할까, 투자가 편할까, 수익이라는 것보다는 그걸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번씩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건자재, 건축자재. 자, 2020년 4월 20일 이제 4,405원에 이제 매수를 했었고요. 자, 50만원을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9월 24일날 9,000원에 1차 절반 매도를 하셨고, 근데 저희는 이미 이제 주식부자 양성소에 가입하신 다음에 38번째 100% 돌파 종목이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300개 있는 데서 38개 나왔으면 대충 한 13%. 근데 지금은 이제 또 2개 더 해갖고 한 40개 정도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종목수를 300개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처음에 이제 투입 자산에 처음이든 이제 계속 저축을 해나가면서 투자를 했든 이제 이 투입 자산의 2배가 되는 시점이 언제부터 올 거냐라고 보면 굉장히 좀 빠르게 보면 한 50% 정도 저희 보고서들이 지금 보유 종목에 이제 뭐 100% 넘어간 종목이 50% 정도 만들어지면 이제 따블이 계좌 따블이 나오는 구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한 70% 정도 70%에서 이제 한 80% 정도 100% 이상 수익 종목이 쌓이는 구간들이 오게 되면 그 정도 수익률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종목들마다 이제 뭐 100% 가는 것도 있고 300% 가는 것도 있고 1000% 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계좌에다 수익을 더해주는 포지션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봉이님은 38번째니까 지금 한 300개 갖고 있다고 그러시면 이게 예를 들어 수익을 덜어서 산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금을 추가 투입해서 산 것들도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38번째면 뭐 한 계좌 수익률은 제가 봤을 때 한 20%에서 40% 레인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딱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어느 범주 안에 이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5개월 만에 빠른 수익이네요. 멘토님의 소설은 적중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코멘트를 이제 달아주셨고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자, 하는
두산에 대한 그룹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볼 때 두산이라는 그룹은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이제 두산 피어셀이라든가 솔루스라든가 이제 미래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밀어주려는 흐름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이제 한 2년 후나 3년 후부터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뭐 내년이나부터 턴어라운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하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두산이라는 기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음식료 기업으로 아마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기업에서 건설 기업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공업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뭐 건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중공업 관련된 기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2008년도 이후에는 중공업으로 바뀐 게 이제 IMF를 맞으면서 회사가 위기감을 느끼고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쪽 산업 업황이 좋을 것 같아 해서 이쪽으로 다 이제 포지션 변경을 한 거예요. 2008년도에 이제 뭐 전 세계 인프라 버블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T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산업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에 관련된 뭐 대부분을 이제 두산이 거의 뭐 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산 솔루스고 뭐 이제 뭐 두산 피어셀이고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자회사들을 키운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원자력 기준의 에너지였는데 이게 이제 신에너지 기업으로 이제 바뀌는 흐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 흐름을 굉장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타고 있다. 2020년도 코로나 폭락 후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당선된 후에 2017년부터 이제 두산의 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원전 산업의 이제 축소, 그리고 신에너지 산업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국가 정책을 이제 몰아가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취해가고 있는데 신에너지 산업 쪽 이제 기존 산업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기존 산업에서 발을 빼고 신에너지 산업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과도기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를 놓고 보면 IMF 때도 똑같다는 거죠. 이때 두산이 제가 알기로는 오비맥주인가? 이게 아마 사업 포트폴리오 중에 거의 뭐 굉장히 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IMF 때 거의 망할 위기에 놓였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게 돈을 많이 주고 수천억씩 막 주고 이제 컨설팅 해주는 이제 해외 유명 컨설팅 업체 컨설팅을 받았더니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해야 될까요?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다 바꿔라. 그래서 음식료에서 이제 중공업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뭐 건설 뭐 등등으로 해갖고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컨설팅이 지나고 보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컨설팅 회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조언을 해주고 네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뭐 리포트처럼 해가지고 뭐 100장, 200장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리를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 내용들을 실사를 해서 다 분석을 해서 이게 미래 전망이 괜찮을까 아닐까 막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뭐 요런 데서 이제 뭐 계속 이제 해나가긴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치우고 앞으로 이제 미래 전망이 밝은 뭐 요런 쪽으로 해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업부 이제 가진 사업들을 이제 매각을 하고 새로 신사업들을 시작을 하고 하면서 기업이 그 턴어라운드 성공을 한 거예요. 그 보면 IMF 때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이 되고 이제 거의 망해 가다가 이라크 전쟁 구간 때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4,468원? 뭐 주가가 뭐 이 정도 구간에 있다가 여기에서 거의 뭐 한 50배 갔죠. 근데 이 50배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은 이제 버블이었다라고 보고 이제 성장을 만들어낸 거는 한 이제 뭐 10배, 20배 정도 이제 기업 사이즈가 이제 커졌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 보면 이 인프라 산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사업이었던 기존의 이제 산업들을 버리고 이제 인프라 사업에 신사업을 가져가면서 기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항상 맞냐 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이제 유럽 리스크에 있었던 2011년이라든가 뭐 이때부터 보면 오뚜기, 농심 같은 데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장이 답보되니까
해외 진출을 막 하면서 할수 있는 안전하게 이제 중국 시장 열리고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쪽에서 굉장히 파이를 크게 키워가지고 굉장히 커진 그런 이제 음식료 회사들도 있죠.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경쟁력에서 밀려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죠. 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아났는데 망한 기업들도 많이 있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우, IMF 때 망한 회사가 그런 회사는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제 망했다라고 보면 될 거고 또 CEO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대기업이지만 이제 분식회계 해서 지네들끼리 잘 해잡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또 좋았어. 야 성공했다. 2007년, 2006년대만 해도 야 이거는 기업이 이런 것들에 뭐 이제 전환에 성공하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났단 말이에요. 두산에 대한 이제 뭐 성공 스토리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이제 과감한 결정으로 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기간이 이제 길게 가지 못했죠.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금융위기가 또 왔단 말이에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 규모가 많이 줄어들면서 왜냐면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온 거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큰 소비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쇄 충격을 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업황이 좋고 뭐고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중공업이고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부채를 크게 키워서 사업 확장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이 좋을 때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무리하게 하는 회사는 그래서 나중에 산업 흐름들이 꺾이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에서 5로 늘어날 때 자 공장을 1에서 3으로 늘리는 회사들은 어느 정도 대응 포지션들이 잘 나오겠죠. 미리미리 축소해서 할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야 이 다음에 이제 10이 갈 거야 하면서 1에서 10으로 늘린 사람이 있는데 10이 안 가고 이게 3으로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이제 캐파 증설에 좀 보수적이었던 업황이 좋을 때 캐파 증설에 보수적이었던 회사들은 이제 대응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때? 공장 7개를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할 때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공업 기업들, 건설기업들 이제 업황이 호황일 때는 여기저기서 돈이 몰리면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버블을 키워요. 그리고 나서 버블이 꺼질 때는 그 기존에 있던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서 2007년도 인프라 버블이 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펀드 광풍이 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죠. 시장이 이렇게 좋고 막 세상이 이제 뭐 엄청나게 뭐 성장을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다 하면서 펀드 없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할 때가 2007년도예요. 뭐 지나가는 그때 당시도 이제 회상해 보면 이제 구두 이제 닦으러 가면 이제 구두 닦는 분이 야 무슨 주식 가지고 계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편적으로 진행이 될 때라 그래요. 지금도 사실 그런 과열 구간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열 초입이면 이 과열이 한 몇 년 이어질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얘네들은 이제 확실하게 지금 버블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 보통 보면 주식시장은 평균 연평균 6%에서 8% 정도 성장을 하는데 미증시는 지금 10년인가 15년인가 동안 11%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한 30% 40% 정도 버블이겠구나. 통계적인 수치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 이게 지금 보면 얘네가 퍼가 지금 20배가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미국 평균 퍼가 이제 14배 14배 정도 돼요. 그럼 평균 퍼보다 한 30% 이상 버블이 딱 껴있으니까 야 연평균 통계 수치를 딱 보면 3%씩 10년이니까 30% 40% 정도 버블이 쌓여있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수치로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이상 이게 수백 년의 데이터가 연평균 6% 8%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오버해서 성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버블이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 했던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 1, 2년 뭐 이렇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버블들이 물론 5년, 10년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없었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게 되면 당연히 버블이 그만큼 크니까 하락이 지금 70% 올 게 나중에 90% 오겠죠. 지금 50% 올 게 나중에는 하락이 70% 90% 오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업이라든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기업의 이제 시총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버블이에요. 성장보다
기대감이 더 껴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라는 게 버블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경제라는 건 항상 버블을 만들어서 이제 산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위기가 되고, 이때 아마 두산건설을 매각을 했나, 제가 이제 잘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간 무슨 뭐 기존에 있던 사업부들에 이제 또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하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여기에서 자, 원자력 산업에 좀 이제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간 것 같아요. 두산의 핵심 계열사는 이제 두산중공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제 뭐 그걸 찾다가 이제 원자력 관련된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집중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게 됐어요.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고만고만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했겠죠. 자, 이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두산 퓨얼셀하고 솔루스. 자, 대표적으로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에너지, 솔루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2차전지 소재니까 이것도 이제 에너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가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의,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투자 성과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지금 체력이 굉장히 단단했으면, 요런 이제 미래 산업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근데 체력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기존 사업을 팔라 그러니까 누가 두산중공업을 판다 그러면 살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 계열사다 보니까 얘네를 살려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커질 것 같은 애들이 이제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산 퓨얼셀은 이제 지킬 수 있을지 어쩔런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에 보면 이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또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2008년도에 이제 인프라 버블이 꺼지면서 거의 뭐 회사가 또 힘들어지는 구간에 오면서 우선주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덜 빠지고 뭐고 하면서 덜 빠졌다라기보다 가격 매력이 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우선주보다. 그렇다면 이거 우선주는 2008년도부터 2019년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이제 만원에서 이제 7만원까지 한 600%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괴리가 굉장히 많이 메워졌죠. 우선주와 이제 본주에. 지금은 보면 44,000원에 지금 본주가 이제 38,000원 정도 돼요. 이제 우선주가 이제 38,000원 정도 되니까 뭐 이제 10% 20% 내외 본주보다 우선주가 한 80% 선, 70% 선, 7, 80% 선에 위치해 있으니까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선진국 증시는 우선주가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이제 영국이고 보면 우선주가 본주의 90% 이상은 거의 차지를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주가가. 왜냐면 본주와 우선주는 다른 게 없어요. 의결권과 배당.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기업을 이제 이제 뭐 싹 다 찢어서 팔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우선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싹 다 찢어서 파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런 구간을 이제 배제해놓고 보면 그냥 의결권과 배당이에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우선주는 배당을 더 주는 거고, 일반 본주 이제 기존 주식 같은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배당을 더 주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배당을 주는 우선주들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높이 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주가 본주보다 한 90% 정도의 가격을 평균적으로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 30% 이렇게 괴리율이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금융인식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인식이 올라가면서 이제 선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있는 기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격 괴리율이 높고 이제 성장이라든가 뭔가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우선주들의 굉장히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과거부터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기회인데, 이제 이런 기회가 앞으로 10년 후에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괴리율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대기업들의 괴리율은 굉장히 빠르게 축소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우,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이 괴리율들이 굉장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이제 올라가고 기업 지배구조가 이제 좋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금융인식이 올라가고 하게 되면 이 우선주에 대한 괴리율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선진국을 따라가게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그 포지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제 관심도 없고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수 있는 거예요. 우선주와 주식은, 일반 주식은 가치가 다른 게 아니고 가치가 같은데 그냥 의결권과 배당, 이게 의결권에 높은 가치를 줄 거냐 배당에 높은 가치를 줄 거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데 높은 가치를 줄 거냐는. 그러면 다른 주식이 아니란 말이죠. 다른 주식이 아닌데 괴리율이 이렇게 크다? 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괴리율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보면 과거 2007년도까지는 괴리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고점에서도 보면 두산이 24만원, 두산 우선주는 8만원이었어요. 이때도 괴리율이 엄청나게 컸죠. 그리고 이제 뭐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폭락했을 때 이게 만원까지 빠졌는데 두산은 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리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이 괴리율이 뭐 거의 한 8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 우선주의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예요. 시장 이런 이제 나중에 언젠가 버블에서 폭락이 진행이 될 때 우선주와 본주의 괴리율이 최대치로 벌어지게 되면 70% 이상 벌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주보다 20% 가격, 본주보다 30% 가격, 뭐 요렇게 거래가 된다. 무조건 우선주를 사는 거예요. 본주를 사는 게 아니고. 요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두산은 음식료 산업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중공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변한 다음에 2007년도에 이제 흥했다가 2008년도에 이제 망가진 다음에 에너지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꾸는 그런 회사죠. 이런 희노애락을 자주 겪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저력이 있는 회사다. 거기다가 이제 신에너지. 자, 구에너지는 이제 지금 보면 석유나 원자력 같은 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석유나 원자력을 이제 구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에너지 같은 경우는 풍력이라든가 뭐 수소, 태양광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뭔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회사지만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제 두산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들어서면서 망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망했다라고 보는 게 IMF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망했는데 이제 회사만 사라지지 않은 거죠.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산이 이제 한 게 원전을 이제 풍력으로 바꾸는 이제 요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풍력업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포지션을 잘 잡게 되면 두산중공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어때요? 적자 구간인데 무슨 뭐 바닥에서 700%씩 뛰었다는 건 이거는 버블이에요. 제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들만 놓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자, LCD 산업이 망가지고 이게 OLED로 전환되는 시점에 LCD 사업부에서 이제 미리미리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크게 생겨서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였죠.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모바일 쪽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잖아요. 이게 OLED 쪽도 모바일 쪽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삼성에서 먼저 끌어주고 이게 됐는데, 이거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TV에 좀 강점을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TV 쪽, 대형 OLED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노이즈들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략의 실패죠.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이 지금 TV도 1위인데 LG가 예를 들어서 2위였는데 지금 이제 3위로 밀려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중국 업체에 밀렸니 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OLED, 대형 OLED TV를 써주면은 이쪽 시장도 모바일 시장처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써주진 않은 거죠. 삼성에서 LCD TV를 고집했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만 결국은 흥했어요. TV 쪽에서도. 그러면서 LG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든 구간에 놓여 있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식료 사업에서 IMF 직전에 음식료 쪽이라든가 뭐 그쪽 주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밀렸죠. 다른 업체에 밀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워졌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이제 업황이 좋을 때는 이제 다 좋으니까 그런 이제 좋은 구간들을 또 경험하다가 2008년도 이제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또 이제 사업을 한 번 더 바꿔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오고, 또 요번에 리스크가 있을 때도 잘 지나가지 못하고 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구간들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리미리 준비에 좀 미흡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다 라는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투자자들은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잘 나가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잘 대응을 하면서 위기를 그냥 이게 큰 뭐라 그래야 되지? 큰 변동성 없이 위기를 겪어나가는 기업들에서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보면 뭐 위기라 그러지만 뭐 이익이 뭐 얼마 줄지도 않고, 예? 포트폴리오도 잘 갖춰놓고 사업 다각화도 잘 돼 있고 앞으로 미래 여망도 계속 좋을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잘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망했다가 살아나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포지션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놓고 볼 때 수익률에 이제 집중을 해서 놓고 보면 망해가는 회사들, 망한 회사들의 턴어라운드 포지션들을 짚어내는 게 투자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살피려 그러면 기업의 스토리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포지션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수월하게 포지션 대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간 두산중공업 살리자고 자회사들이 이제 막 매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매각 진행 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제 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각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좀 녹아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건설기계 쪽은 이제 앞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내년부터라든가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전 세계적인 이제 SOC 투자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인프라 버블이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인프라 산업의 장기 호황이 다시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할 때 이제 보면 정책적인 스탠스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스탠스는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제 이익을 내는 구조가 해외에서 이제 가져오는 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은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 그렇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민 경제에는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그렇지만 이제 기업이라든가 진짜 돈을 벌어오는 주체에는 우리나라 정부는 별로 그렇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자체적인 내수에서 벌어들이는 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여서 가져오는 돈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간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제 매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쉽죠. 그리고 잘 키워놓은 회사가 있어. 두산솔루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매각이 완료된 건지,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매각이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매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 두산솔루스가 이제 두산에 있던 다른 기업에 있던 결국은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자회사를 많이 지킬 수 있다라 그러면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금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저라면은 만약에
유상증자를 크게 해서라도 좀 자회사들을 끌고 가는 포지션들이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뭐가 그거냐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이제 동박 관련된 회사들이 이거는 앞으로 이제 소재 쪽에서 저는 이제 음극재, 양극재보다도 동박 쪽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이 많은데, 이게 왜냐면은 동박이라는 이제 소재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이 필요하고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캐파 증설이 돈만 있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게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아서 이 공장이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두산솔루스는 그걸 지금 유럽 어디더라? 유럽 어디에 아무튼간 이 공장을 이제 다 증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나 내년부터 이제 수요 이제 뭐 받아갖고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들이 보여지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동박이라는 쪽이 진입장벽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가 많아서 공장을 쉽게 늘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규제가 있는데 이제 환경 규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환경 전기차 같은 경우는 유럽이 이제 끌고 갈 거라고 보면 되니까 중국이나 이제 유럽이 끌고 갈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자국 기업한테 불공정하게 뭐 땡겨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시장이 잘 열리지가 않는데, 유럽 시장은 자국 기업이라고 그렇게 막 보조금만 이제 뭐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기술력만 있고 뭐하고 하면 다른 국가더라도 가서 이제 시장을 이제 챙겨갈 수 있는, 시장 파일을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충분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다 공장을 증설을 해서 소재를 생산을 하고 싶어도 요 규제 때문에 이제 절차를 받는 데만 해서 한 2년, 3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2년, 3년이면 한 2023년, 2024년 돼야 이제 지금 이제 뭐 설비 증설을 한다 그래도 그 구간까지는 이제 공백 기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은 굉장히 비싸게 앞으로 이제 수요가 올해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들이 높은데, 그럼 마진율도 좋고 굉장히 수요가 부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마진폭도 좋을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게 지금 뭐 잡혀 있어요, 담보 가치가. 근데 지금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예를 들어 판다 그러면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깝죠. 요렇게 이제 팔기가.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들이 아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것만 해도 3배에서 5배 정도 증설을 해야 지금 받아놓은 수주를 이제 메울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를 하고 가겠지만, 솔루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두산중공업 자체는 이제 풍력, 자 두산 퓨얼셀은 수소 쪽, 그리고 두산 솔루스는 2차전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 에너지 업황에서 굉장히 좋을 쪽들이 다 갖고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데, 요런 부분에서 하나 두 개 띄워주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SOC 바람을 불고 만약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뭐 하게 되면 두산그룹은 저는 이제 탑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 이제 5년 10년 동안은 탑픽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이제 자회사를 이제 많이 매각하고 이제 기업의 이제 적자를 해소시키고 뭐 하는데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메워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네들은 어때요? 이런 계열사들을 보면 계열사들이 이제 미래 업황이 다 좋단 말이에요. 두산중공업은 지금은 안 좋은데 미래에는 좋아질 것 같아. 두산 퓨얼셀은 그냥 좋아. 솔루스도 좋아. 이제 두산 솔루스하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팔았다고 치면 퓨얼셀과 이제 중공업하고 두 개만 남은 거니까 결국은 일단 큰 자회사 중에 걔네들이 이제 업황을 물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먼저 뭔가 나중에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고 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붙고 뭐하고 하게 되면 두산이라는 모회사는 나중에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이제 시간차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기업 스토리들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한테 기회 요인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를 가치. 자, 가치는 항상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현재와 미래. 자, 미래 가치는 이제 성장성. 자, 이 성장성을 이제 수치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레인지를 놓고 너무 비싸면은 조금 기다렸다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적정 수준이라든가 쌍 구간에서는 어떻게 이제 편입을 해나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겠죠. 이제 현재 가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니까 딱 계산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쉬운 거고, 미래 가치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런 쪽이 어떻게 보면 이익은 크게 난단 말이에요.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자, 그럼 두산이라는 기업은 자, 현재 가치를 놓고 보면 꽝이에요. 자, 미래 가치에만 포지션이 있는 거죠. 자, 이쪽도 지금 현재 가치는 뭐가 답 나오는 게 없고,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망해가고 있고, 망해가다 이제 뭔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이제 붙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두산이라는 그룹은 현재 가치는 애매하고 미래 가치가 좋아. 그러면 자, 현재에서 이 미래의 괴리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안 좋고 미래는 좋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언제 투자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추적을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나가는 겁니다. 그 포지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나갈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두산하고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는 적자니까, 원래는 이제 배당도 많이 하던 회사였어요.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적자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나 봐도 되겠네요. 모회사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매집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스탠스는 그래요. 이제 두산 퓨얼셀이나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두산 중공업은 지금 이제 뭐 적자고 뭐하고 한데 숫자도 안 보이고 이게 언제부터 보일지도 모르고 한데, 이제 3년 5년 후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 3년 5년 거를 지금 미리 땡겨놨다 그러면 조정이 크게 들어올 수 있겠구나. 자, 그 조정이 크게 들어오는 포지션들을 봐야 되겠다. 자, 두산중공업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퓨얼셀도 마찬가지죠. 미래가치 땡겨놓고 뭐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두산 퓨얼셀은 이제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어때요? 계열사라든가 모회사에 돈이 없어요. 지금 구조조정 중인데 돈이 없잖아.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융통하겠어요? 뭐 전환사채라든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하겠죠. 자, 유증 포지션이 오면 굉장히 좋은 기회겠구나. 돈을 어디서 융통할 때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두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뭐 캐파 증설을 본격적으로 하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이런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포인트들을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세부 내용은 이런 장기적인 업황을 넣고 스탠스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미 증설이 다 돼 있어. 그럼 돈 들어갈 건 끝났네. 그쵸? 대충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 일단 잡아야 되겠다 얘는. 뭐 이런 스탠스들이 다른 거예요. 두산 퓨어제는 여기에 남아있는 회사니까, 두산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포인트야. 그러면 야, 이건 유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 아니면 전환사채라든가 뭐 이제 악재성 돈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보는 게 포지션상 유리할 수 있는 거고. 자, 원전이라든가 풍력, 원전으로 풍력으로 돌아서는데 그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적자 구간이고 뭐하고 하면 결국은 이제 풍력 사업으로 돌아서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는 투자도 들어가야 될 거고 뭐하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유증의 가능성들도 있죠.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고 뭐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산에 남아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포지션을 취하기는 뭔가 좀 애매하다 라는 이제 스탠스가 저는 잡혀요.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들어갈 데는 없어. 공장 증설 다 해놓고 이제 돈만 벌면 되는데 지금 이미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4,000원에서 이제 한 상장하고 나서 이제 한 5만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언제 사야 될까? 일단 2차전지 쪽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정이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은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되든 말든 일단 좀 담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내년 내후년 업황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조정폭이 크게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빠지더라도 2차전지 쪽은 좀 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뭘 봐야 되냐? 저는 이제 소재는 동박 보고 있고요.
일단 소재 쪽은 이제 두산 솔루스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별로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 쪽들에서 포지션을 좀 많이 취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건설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긴 내용이죠. 이건 이제 백신 같은 것들이 이제 보급이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SOC 투자를 확대할 부분들이 있는데, SOC도 어느 쪽으로 확대를 할까? 자, 지금 주택은 굉장히 공급을 늘리기가 애매하죠.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주택 보급률만 너무 켜버리면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되니까, 그러면 지금 딱 SOC 투자로 자리 잡기가 쉬운 게 뭐예요? 자,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쉽잖아요. 풍력 단지 조성하고 태양광 단지 조성하면서 그런 쪽 캐파를 키우는 거죠. 왜? 자, 풍력이 지금 보면 원전보다, 원자력보다 발전 효율이 30%가 싸. 그럼 뭔 말이에요? 풍력이 원자력보다 싼데 뭐 하려고 원자력을 늘리겠어요? 이제는 풍력을 늘려야죠. 그쵸? 그러면 요쪽으로 전 세계가 지금 포커스가 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쪽으로 SOC 산업이 굉장히 커질 수 있겠구나. 그런 포인트들을 보는 거죠. 그렇게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고, 자, 이제 투자를 어떻게 섞어 갈 거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를 해갈 거냐,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그룹의 스토리를 보면 산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두산그룹만이 아니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면 산업은 결국은 성장을 할 때 성장기에는 어때요? 항상 고평가를 깔고 가는 거예요. 결국 고평가라는 게 뭔 말이냐면 1년, 2년 후에 돈을 벌 거를 땡겨다가 지금 깔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는 어때요? 자, 주가가 미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쇠퇴기로 오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포지션은 어디예요? 자, 성장기겠죠. 그러면 성장기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숫자가 잘 안 보여. 지금 현재 가치만 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쇠퇴기에 있는 산업만 투자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산업이 계속 쇠퇴기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클이 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 2001년도부터 2000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왔던 인프라 버블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전망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산업이라는 게 모습을 달리하면서 쇠퇴기가 들어갔다가 다시 성장기로 돌아설 가능성들이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SOC에 집중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만약에 굉장히 저평가 구간인 섹터가 이제 건설, 철강 섹터가 말도 못하게 지금 저평가예요. 이제 자산가치 대비로 보면 철강 섹터가 엄청나게 저평가고, 지금 이제 조금 미래 이제 이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건설 섹터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이익 기준으로 보면 지금 건설 섹터가 지금 시장에 가장 저평가고, 지금 자산, 보유자산, 뭐 유보율, 뭐 이런 걸로 놓고 보면 철강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SOC라는 모멘텀을 만나고 뭐 움직이게 되면 저 미래 주도 섹터는 건설 철강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을지 아닐지는 지금은 소설이에요. 나중에 5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요런 사이클에서 사람들이 소문을 다 듣고 진입을 할 때는 성숙기예요. 전기차가 이제 주변에 일반 석유로 달리는 차보다, 기름으로 달리는 차보다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닐 때 전기차 시장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뒷북 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쇠퇴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쇠퇴기에 있는데 이 미래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고 굉장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섹터는 어때요? 이 산업이 만약에 성장 흐름으로 들어서 성장기에 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리턴이 굉장히 크겠죠. 리스크는 자꾸 리턴이 커. 성숙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밸류가 애매모호한 구간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성장기에는 고평가야. 성숙기에는 어때요? 밸류가 애매모호한 구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쇠퇴기로 이익이 꺾이는 구간에 오게 되면, 자, 엄청난 하락이, 장기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블 포지션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산업의 흐름을 읽으려면 기업의 스토리를 몇 개만 쭉 보면 대충 이해가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에 입힐 수 있는 그런 창의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고 이제 숫자를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미래의 업황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산업 흐름에 대한 변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창의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라고 놓고 보긴 힘들어요. 뭐냐면 창의력은 오버 수익률을 가져다 줘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치에 대한 분석은 적정 수익을 가져다 줘요. 자, 오버된 수익을 목표할 거냐, 자, 적정된 수익을 목표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럼 적정된 수익률을 목표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저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지수를 사는 게 좋다라고 봐요. 이렇게 그냥 요런 노력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지수 대비해서 오버 수익률을 목표한다라 그러면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낼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투자 포인트는 어디다 둘 거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